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여자이고 결혼을 코로나와 함께 시작하게 되어 이제 유부녀가 된 지 1년이 갓 지났습니다. 저희 남편은 저보다 3살이 어린데 체격이 곰돌이라 부를 만큼 크고 다부져서 어디 나가서 동생이란 소리는 못 듣고 살아요. 오히려 제가 와이프 아니면 여동생이란 소리를 들을 만큼 작고 또 남편과 닮았다는 소리를 참 많이 듣곤 하죠. 이런 곰 같은 저희 남편을 살아보니 성격도 정말 곰탱이 같더라고요. 연애를 할 때는 뭐 아무리 만나고 지지고 볶아서 성격을 알아보려 해도 다 알기까지는 한계가 있잖아요. 매일 만나서 24시간 붙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연애하던 2년 반 동안 저희 커플은 외박 한 번 하지를 않았고, 오로지 저 퇴근하고 나서 만나는 데이트를 하는 것 말고는 특별하다고 할 만한 데이트가 없었거든요. 나름 저희한테는 연애 기간 동안 서로가 순결을 지키면서 연애를 했었기 때문에 첫날밤을 앞뒀던 결혼이 오히려 더 특별하고 설레는 데이트 같아 보일 정도였답니다. 다 큰 성인들이 뭐 부끄러워서 연애 기간 동안 순결을 지켰냐고 하신다면 이후로는 종교를 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성당을 다니고 있었고 또 저희 엄마 또한 성당을 다니시는 독실한 천주교 신자 집안이었거든요. 저와는 결혼을 염두에 두고 있었는지 무교였던 남편은 오히려 저희 집안의 종교 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신성하고 특별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았고 때때로는 성당 다니는 누나는 처음 만나본다면서 저를 신기해하는 마음을 겉으로 대놓고 표현을 하기도 했죠. 이게 다 농담이고 그냥 하는 소리인 줄 알았는데 연애를 하는 기간 내내 정말 한 번도 딴 맘을 품지 않은 채 저를 데리고 외박도 안 하려 하고 모텔도 안 가려 하고 오히려 성당 누나를 존중한다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절 배려해주던 남편 모습에 제가 더 마음을 깊이 내어줄 수 있었답니다. 요즘 세상 험하잖아요? 그런 세상에 이런 남자를 내가 언제 만나본 적이 있었던가 싶더라고요. 늘 연애 초반부터 저를 어떻게 덮쳐보려 한다거나 어디 하나라도 더 만져보지 못해서 안달이던 짐승 같은 혈기왕성한 놈들을 만나다가 그런 놈들 중에서 그래도 우리 남편 같은 남자도 있구나 하는 올레를 마음속으로 외쳤달까요? 그렇게 저희는 서로 가진 불만이 없이 대학생 친구들 마냥 만나서 손잡고 어딜 걷던 뭘 먹든 훈훈하고 건전하고 우리에겐 재밌어 죽겠는 그런 데이트만 주구장창 열심히 하면서 살았고 이대로 집에 끌고 가 함께 사는 것도 좋은 데이트일 것 같다는 재치 있던 남편의 프로포즈를 받으며 저희 커플은 연애의 연장선 마냥 부부의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시작이 너무 좋았고 마찰이라 할 것도 없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그냥 이렇게 잘 살기만 하면 백년해로 했다는 게 별거 아니겠구나 하는 일말의 기쁨도 마음속에 장착이 되었었죠. 하지만 다 좋았던 우리 결혼 생활이 어째 연애 기간의 반도 못 채운 1년 안에 만신창이가 되어버리고 말았네요. 저희 결혼하는데 저희 친정어머니가 조금 아프셨습니다. 평생 피아노 학원을 하면서 고상하게 그리고 하고 싶은 것만 마음껏 하면서 살던 분이셨는데 3년 전에 간암 진단을 받으시고 항암 치료로 치유가 되면서 더 정확히는 제 결혼식에 문제가 없이 참석을 할 수 있는 상태셨죠. 그래도 언제 어떻게 다시 발병할지도 모르고 평상시 체력이 전보다 많이 떨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제 눈은 온전히 결혼하는 신랑이 아닌 저희 엄마한테로 향해 있었는데요. 사실 저희 엄마를 유난히 생각하고 챙겨드리는 이유는 아픈 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저 고등학교 졸업하던 쯤에 아버지가 늦바람이 나서는 가출을 밥 먹듯이 하시는 바람에 엄마가 상간녀까지 만나서 남편을 가정으로 돌려보내달라는 부탁을 하셨어야 했고 결국 상간녀는 돈을 받고서 아빠랑 헤어지고서 집으로 가라며 자기 집에서 쫓아냈더라고요. 하지만 돌아온 아빠는 말 그대로 빈 껍데기뿐이 남자였을 거고 엄마의 마음은 아빠와 다시 살아가면서 더 망가져갔어요. 결국 엄마한테 또다시 실증이라도 느낀 건지 대학 가는 딸내미가 제발 그만 좀 하라고 애원하고 울고 불고 매달렸는데도 이혼 소리에 엄마 도장을 억지로 찍고는 집을 또 나가버렸고 나중에 들려오는 소식으론 그 상간녀랑 다시 재결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상간녀는 엄마한테 돈은 돈대로 받고 아빠랑은 헤어진 척을 했다가 다시 만나선 저희 엄마 돈으로 또 둘이서 잘 먹고 잘 살려 했던 것이었죠. 하지만 이 모든 일에 화가 나는 건 저와 제 남동생 딱 둘뿐인 것 같았어요. 엄마는 모든 걸 빨리 끝내고 체념하고 싶다며 아빠가 억지로 도장을 찍고 들고 간 이혼 서류에 무효 소송을 낼 생각도 안 한 채 그냥 순순히 정말 강제적으로 하지만 미련 일도 남아있지 않는 모습으로 이혼을 당했고 그렇게 엄마는 바람핀 아빠한테 복수다운 복수도 제대로 못 해본 채 혼자가 되어버리셨습니다.
당시 엄마 나이가 쉰이 채 되지도 않았던 때였는데 제가 30이 넘어 결혼을 하고 보니 우리 엄마가 참 씩씩하게 버텨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엄마 생각만 하면 정말 사무치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다행히 저는 성인이 된 후에 일어난 일이었기에 마냥 괴롭지는 않았지만 제 동생은 당시 겨우 17살이었는데 학교 가는 것을 거부할 정도로 많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했었습니다. 더 제대로 따져 들어보자면 옆에서 힘들어하는 동생 챙기고 또 티 안 내서 더 무서운 엄마를 챙긴다고 저는 혼자 힘들어할 겨를도 없었던 것 같아요. 다행히 저희 집은 애초부터 엄마가 학원 일로 돈을 주로 벌어왔고 그 후로도 엄마의 학원 사업은 쭉 잘 되었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피해를 받거나 힘든 것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후 아빠가 한두 번 엄마의 학원으로 찾아가 내 연애랑 헤어졌다는 얘기라며 용서를 해달라고 했지만 엄마는 매몰차게 아빠를 내쫓았다고 해요. 제게는 우여곡절 많은 인생을 산 엄마라서 보다 잘 챙겨드려야 한다는 생각이 늘 가득이었습니다. 결혼을 하면서도 내가 시집가면 우리 엄마는 누가 챙겨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도 일부러 더 엄마를 자주 찾고 같이 말동무가 되어드리곤 했습니다. 최근 발병되었던 암의 재발 걱정으로 인해서 우리 엄마한테 혹여나 하는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른다며 남동생과는 더더욱 각별하게 신경을 쓰면서 엄마와의 시간을 많이 보내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남편도 제 마음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해주면서 제가 좀 더 엄마와 함께 있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었고요. 아빠가 안 계시고 엄마가 암에 걸리셨던 것을 알고 계시던 시부모님께서는 참 좋은 분들이셨습니다. 남편이 이래서 배려가 깊구나 하고 느꼈을 만큼 시어머니는 같은 여자로서 마음이 쓰인다며 일하는 저희 엄마를 위해서 반찬도 자주 만들어 보내주셨고 자주는 아니지만 한두 번 먼저 저희 엄마한테 연락을 해서 같이 두 분이서 커피도 마셨다고 하더라고요. 몸 관리하라고 어디서 한약까지 지어주셨는데 그건 아쉽게도 체질에 맞지 않는 걸 수도 있어서 먹지는 못했지만 마음으로는 저희 엄마가 시어머니께 굉장히 감사해 했었어요. 사실 시어머니가 저희 엄마보다 나이가 한 살 어렸는데도 살뜰하게 안부를 챙겨주는 모습에 엄마는 감동을 받았다고 해요. 저도 엄마 말씀을 듣고는 저희 시어머니가 쭉 그런 성의군자 같은 분이신 줄 알았어요.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 1년이 채 되지 않아 제가 낳은 예쁜 제 자식들을 안아보지도 못한 채 엄마는 결국 간암제별로 2달 정도 투병을 하다가 너무 갑작스럽게 상태가 악화되어 숨을 거두셨습니다. 간암 자체가 증상이 없어서 자기가 병원을 찾아가지 않는 이상은 정말 알기 힘든데 설마 이렇게 전조 증상도 없이 말기로 재발이 되어서는 엄마를 데려갈 줄은 제가 상상도 못했습니다. 너무 힘들었고 너무 울어서 몸이 많이 지쳤고 아빠고 엄마고 이제 내 옆에 부모란 게 없다는 생각에 이게 바로 고아네 하는 마음이 들어버려 많이 서러웠죠. 왜 하필 마음고생 많이 한 우리 엄마를 이리도 빨리 데려가셨나 싶어서 일주일 내내 울다가 그 후부터는 눈물이 아니라 화가 나더라고요. 제가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이런 말 하기 부끄럽지만 종교고 뭐고 다 필요 없다면서 성당을 더 이상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제 마음이 너무 힘든데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고 엄마를 갑자기 앗아간 하늘에 뭔 기도를 더 드리고 애틋한 충성심을 가져보겠나 싶은 제 개인적인 회한이 밀려왔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종교나 슬픔은 문제도 아니었어요. 더 큰 문제는 정말 엉뚱한 곳에서 튀어나왔습니다. 사람은 죽어봐야 알고 겪어봐야 알고 또 속을 까봐야 아는 거잖아요.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야 저는 무시무시한 가면을 쓰고 있었던 우리 시어머니의 본색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한 달 반의 시간 동안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는 엄마의 학원 처리 문제였습니다. 엄마가 아프기 시작한 때부터 제가 피아노 학원 운영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엄마가 돌아가시게 되면서 이 학원을 누구한테 팔아야 할지 아니면 내가 계속 이어가야 할지 정말 많은 고민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별 생각 없이 청소를 하려고 간 학원 앞에서 뜬금없이 시어머니를 마주쳤습니다. 제가 시어머니께는 직원 한 분이 학원에서 수업을 하고 있다고만 얘기를 했고 제가 청소며 운영까지 모든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는 거 말을 하지 않았더니 제가 학원에 없는 줄 알고서 무작정 찾아오셨던 거예요. 저희 엄마랑 만나서도 학원 사업을 굉장히 흥미롭게 들었다는 말을 전해 듣긴 했는데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불과 2주도 안 되어 뜬금없이 시어머니를 저희 엄마 일하는 사업장 앞에서 만난 꼴이었죠.
정신없이 장례를 끝내고서 찾아온 학원이었기에 제 손에는 계시는 선생님 혼자 수고한다며 음료라도 드리려고 음료 박스 하나랑 학원 안에 있을 학생들 주려고 간식을 좀 사왔는데 빈손으로 온 시어머니는 도대체 누굴 보려고 여기까지 온 건가 싶어서 정말 의아하더라고요. 무슨 일이시냐고 물어보니 저를 보고서는 굉장히 놀래서는 한참 말을 더듬다가 급기야 니네 엄마 그리워서 사돈 그리워서 라고 대답을 하시더군요. 솔직히 제가 아빠가 바람펴 집 나간 딸이라서 남의 눈치 보는 거 하나는 1등이거든요. 시어머니의 태도가 굉장히 불편해 보이고 또 의심스러워 보였으나 엄마 돌아가시고서 장례 끝내자마자 그 일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좋게 좋게 생각하려 했습니다. 그냥 정말로 우리 엄마가 그리워서 찾아오신 거라는 좋은 마음으로 어머님을 바라보려 했어요. 하지만 그날 후 저희 엄마 학원에 찾아오지 않는 어머님의 소식을 엉뚱한 곳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글쎄 저희 학원에 계시는 선생님이 어느 아주머니가 학원 안 파냐고 원장이 돌아가셨는데도 운영 계속 하는 거냐는 질문을 하고 갔다는 겁니다. 저희가 혹여나 학생들한테 영향을 줄까 싶어서 원장님 돌아가셨다는 소리는 선생님과 저 우리 둘만 알고 있기로 했던 것이거든요. 학부모님들도 다 모르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웬 아줌마가 와서 저희 엄마를 기리는 말씀도 아닌 학원 운영에 대해서 물어봤다고 하니 찝찝한 마음에 혹여나하며 선생님께 저희 시어머니 사진을 보여주니 맞다고 하더라고요. 참나, 이게 목적이었나 보더군요. 혼자 사는 사돈이 학원을 운영한다던데 그걸 자기 며느리, 그러니까 아들내미가 덕볼 수 있는 저한테 팔지는 않았는지가 궁금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시어머니는 저 모르는 사이에 학원에 찾아와서는 피아노 안 쓰는 거 하나 주면 안 되겠나? 라며 급기야 저희 선생님이 안 쓰는 피아노를 무상으로 달라며 당신이 여기 원장 아닌 거 안다는 식의 말까지 하셨다고 하고 그로 인해서 제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인 것 같다면서 남편에게 사실대로 말을 했습니다. 우리 엄마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되었다고 나도 아니고 우리 아빠도 아닌 시어머니가 우리 엄마 학원에 찾아와 그런 걸 물어보냐? 하면서 단단히 미친 거 아니야? 기부를 하나 하니 있어도 시어머니한테는 공짜로 줄 마음 1도 없으니 어머니께 확실히 전달해라. 라고 남편 망신까지 주면서 살다 살다 그런 애우 없는 사람은 처음 본다는 말을 했어요. 남편도 자기 어머니의 행동에 이해가 안 되고 또 부끄러웠는지 저에게 사과를 건넸고 어떻게 말을 전했는지는 모르겠으나 화라도 낸 건지 그 후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 학원에 찾아오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예상치 못하게 시어머니의 목적지가 어머니의 학원에서 어머니와 남동생이 살던 집으로 바뀌었습니다. 정말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만 일이 자꾸 흘러가는 듯 했어요. 저희 남동생은 직업 군인입니다. 고등학교 때 아빠 문제로 잠시 방황을 했지만 이내 독하게 마음먹고 공부를 하고 몸 관리까지 하더니 상관학교에 재수 한번 하고서 입학을 해서는 현재 전국을 돌아다니며 근무를 하는 중이에요. 일이 없을 때에는 꼭 엄마를 보겠다고 서울 집으로 와서 지냈고 그래서 엄마는 남동생 방과 제가 쓰던 방을 없애지 않은 채 늘 깨끗하게 정리정돈 해놓는 편이셨죠.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평일에 저도 없고 남동생도 없다 보니 집이 보통 비워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시어머니도 알았어요. 동생은 다른 지역에서 근무를 하다가 주말이 되어야 오고 저는 저대로 신혼집에서 살고 있다 보니 집이 내내 비워져 있어서 제가 학원을 가는 날에는 꼭 엄마 집에도 들려서 청소를 싹 한 번씩 했고 동생도 동생대로 일을 쉬는 날에 집으로 와서는 엄마를 그리워하다가 청소도 하고 저도 불러내서 같이 소주 한잔 하면서 대화도 하고 그랬어요. 엄마 방은 여전히 엄마가 사용하던 옷이나 보석들 그리고 하다못해 입을 베개까지도 저희가 버리지 않고 그대로 놔뒀고 다른 사람 손을 타기 싫어서 저희 남매가 번갈아 가면서 앞으로도 이 집을 잘 유지해오고자 다짐을 했는데요. 2주 전쯤인가? 동생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주말에 당번을 서야 해서 평일에 미리 엄마 집에 잠깐 왔는데 누나가 엄마 옷을 다 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너무 놀래서 도둑 든 거야? 하면서 제가 안 그랬다는 말을 했더니 남동생도 당황하면서 아니 그럼 그 옷들은 다 어디로 간 건데 장롱이 이렇게 훤해 라고 하더군요. 하던 일을 제쳐두고 뛰어나가고 싶었으나 일 때문에 차마 중간에 회사를 나갈 수가 없었어요. 내내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은 채 반쯤 정신 나간 사람 마냥 있다가 퇴근 시간 되자마자 남편한테 연락도 못한 채 저희 친정집으로 갔습니다. 들어가 보니 남동생도 정신이 나가서는 씩씩거리며
또 그 사이 도둑 맞은 게 더 있나 싶어서 집을 좀 뒤져봤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남동생의 입에서는 결국 엄마의 보석들, 엄마가 착용하고 애정하시던 그 보석들마저도 일부가 사라졌다며 옷이고 보석이고 남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남매가 보면 단번에 알 정도로 엄마가 아꼈던 옷들이 사라졌다면서 난리가 났고 저는 자리에 주저앉아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기진맥진하고 모든 게 너무 겁나고 화가 나는 와중에 아빠가 떠오르더라고요. 집 나가고 나서 일부러 찾지도 않았었고 또 한 번도 연락을 해본 적도 없었는데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식 때도 안 부르려고 했는데 어디서 부고를 듣고는 장례식장에 찾아왔더라고요. 물론 저하고 남동생한테 인사를 하려는 걸 남동생은 욕 한 바가지를 하고 쫓아냈고 저한테 왔을 때에는 저희 남편이 당장 나가라고 저 대신 화를 내준 바람에 제가 딱히 대화를 한 건 나눌 기회가 없었는데요. 엄마의 유품들이 사라졌다는 말에 제가 너무 화가 나서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때 아빠가 저희 남편한테 꼭 저희 남매에게 일이 생기면 전화를 해달라면서 지 멋대로 명함만을 놓고 갔었거든요. 아빠는 고향으로 내려가서는 작은 고무상 같은 걸 하시는 것 같았는데 그때 그 명함이 생각나서 남편한테 부르나케 번호를 물어보곤 이내 아빠한테 전화를 걸었죠. 아빠는 무슨 일인지 어쩌다 그런 일이 생긴 건지 자기는 현관 비밀번호도 모르는데 어떻게 거길 가냐면서 자기는 엄마 장례식 후에 쭉 다시 지방에 내려와 서울 근처도 못 가고 있었는데 무슨 소리냐며 자신은 억울하다고 하는데 자기가 무슨 염치가 있어 네 엄마 유품까지 뺏어가겠냐며 울먹이는 아빠 목소리가 진심 같았어요. 바람 피우고 집을 나가던 자존심 강한 아빠 입에서 염치라는 말과 함께 울먹이는 소리가 들리자 이게 진짜로 아빠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너무 혼란스러웠죠. 남동생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이미 경찰서로 간 상태였고 저는 이 모든 일이 어쩌다 일어난 것인가 싶어서 우리 집 문을 부수지도 않고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부터 과거 기억을 떠올리며 하나둘 생각을 다시 하고 있는데 정말 왜인 건지 갑자기 그 과거 속에서 우리 시어머니 얼굴이 뜬금없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시어머니는 저희 집 비밀번호를 모르는데 왜 거기서 어머님이 떠오른 건지는 정말 모르겠지만 부쩍 우리 엄마 학원에 와서 학원을 팔 거냐는 둥 팔 수 있는 게 있냐는 등의 질문을 해대셨다는 시어머니가 불현듯 저희 엄마 유품을 훔쳐갔을 도둑놈과 오버랩이 되면서 제 머릿속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사실 저희 남편은 저랑 결혼하고서 저희 친정엄마 보러 오면서 집에 비밀번호를 제가 알려준 덕분에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외운 비밀번호로 저희 부부가 같이 친정집에 도착하면 벨 한번 누르고서 비밀번호를 누르곤 저 대신 문을 열고 들어가기도 했었던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설마 여기서 우리 남편을 도둑놈으로 의심을 해야 하는 건가 싶어 심장이 두근거리는데 그 와중에 시어머니도 엮여 있는 것만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서 경찰서로 간 동생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 집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은 너랑 나 그리고 우리 신랑뿐인데 왜 난 우리 시어머니가 한 짓이라는 생각이 드는 걸까? 라고 말을 했어요. 그간 저희 엄마 학원에 찾아왔던 사실을 저희 동생도 저를 통해 잊기 들어서 저희 시어머니에 대한 좋지 못한 감정이 있었는데 저희 남편이 집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는 사실에 동생은 그것들 쌍으로 한패거리 하냐? 라며 화를 내다가 급기야 경찰서를 가다 말고 다시 저희 집으로 오더군요. 그리곤 저희 남매가 오직 둘만이 아는 작당을 도모했습니다. 남동생은 그날부터 며칠 휴가를 썼고 저는 남동생이 휴가가 끝나는 대로 휴가를 쓰기로 계획을 맞춰놨고 번갈아 가면서 친정집에서 도둑놈을 잡아보겠다고 도모를 했죠. 일부러 제 차는 저희 친정집으로 들어오는 입구가 보이는 곳에 세워놓고서 블랙박스를 고정시켜놨고 집안에서는 엄마 방에만 장롱 위 모서리 쪽에 보일랑말랑한 카메라 하나를 설치해두고서 주변 사람들한테는 엄마 보석들 다 가짜인데 유일하게 진짜인 반지 하나라도 집에 남아있어서 다행이었다. 라면서 집에 도둑이 들었으나 갑이 안 나가는 것들만 도둑 맞았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척을 하고 다녔습니다. 아주 그냥 유품을 어찌 처치해야 할지 몰랐는데 도둑놈이 가져간 걸 다행으로 생각해야 할 것 같다면서 비밀번호를 바꿨는지 안 바꿨는지 말도 해주지 않은 채 오로지 집에는 값 나가는 물건이 따로 있다는 소리만을 했는데 참 도둑년은 인내심도 없더군요. 훔쳐간 지 얼마나 되었다고 바로 이틀 만에 다시 저희 친정엄마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남동생이 평일에 휴가를 낼 때여서 집안에 있었고 혼자 집에 숨어 있다가 도둑놈이 들어오면 때려 족치겠다며 현관에 신발까지 숨겨둔 채 집안에서 칩거를 하고 있었는데요. 일을 하는 도중에 동생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누가 왔어?
누가 집에 들어왔다고. 누나가 집에 온 거야? 라고 하더군요. 저도 일을 하다가 카톡을 받은 거라서 황급히 답장을 했어요. 나 아니야. 나 아직 회사야. 라는 말과 함께 혹시 몰라 도저히 안 되겠다는 마음으로 회사에 반차를 내고는 불이 나게 엄마 집으로 갔습니다. 가는 도중에 동생은 도둑놈 새끼 드디어 잡는다? 라고 답장이 왔더라고요. 친정으로 가려면 차로 30분 정도 걸리는데 가는 내내 설마 동생한테 그놈의 자식이 해코지를 하면 어쩌나 싶고 또 동생 혼자 잘 잡을 수 있을까 싶어 걱정되는 마음에 최대한 밟아서는 거의 20분 만에 친정에 도착을 했고 제가 가는 길에 혹시 몰라 도착 직전 경찰에 전화를 했어요. 집안에 도둑놈이 들었는데 남동생 혼자 도둑놈을 잡으려 하는 것 같다고 위험할 것 같으니 빨리 가달라고 하니 제가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이미 경찰차가 도착해 있더라고요. 거의 동시에 친정집에 도착을 해서는 저는 저대로 남편이 차 안에 두고 다니던 장우산을 꺼내 무기로 들었고 경찰 두 분도 같이 손에 뭔가를 집어들고서는 함께 대기를 하다가 불이 났게 집 비번을 누르고 문을 열고 들어가자 안방에서 누가 문을 황급히 닫는 소리가 들렸고 이내 자기 방에 숨어있던 남동생이 화들짝 놀라며 나왔다가 저와 경찰이 있는 것을 보고는 아직 도둑놈이 저 방에 있어요. 하며 안방을 가리켰어요. 숨막히는 도둑놈 검거 현장에서 엄마 유품이 얼마 전에 이미 한 차례 도난을 당했는데 또 온 것 같아요. 라면서 처음이 아니니 제대로 잡아달라 했습니다. 잠겨있는 안방문 앞에서 경찰 한 분은 심지어 안방 창문에 나 있는 밖으로 나가서까지 탈출을 막기 위해 대기를 하고 계셨고요. 결국 그 안방문은 저희 동생이 열쇠를 따고서는 바로 문이 열렸는데요. 아 진짜 혹여나 설마 아니겠지 했는데 그 안에서 어디로 도망갈지도 몰라 침대 밑으로까지 숨어 들어가서는 숨바꼭질을 하다가 잡힌 도둑놈, 아니 도둑녀는 바로 저희 시어머니였습니다. 남동생은 너 학원 찾아왔을 때부터 내가 알아봤어. 하며 경찰이 시어머니 손에 수갑을 채우는 와중에도 자기 손으로 먹던 밀을 쥐어잡아 숨통을 조르겠다는 듯이 조르며 밖으로 끌고 나간 동생은 그대로 시어머니와 함께 경찰서로 갔고요. 집에 혼자 남은 저는 뭐 사라진 게 없나 싶어서 주변을 살펴봤더니 세상에 엄마 보석을 더 뒤져 훔쳐가려고 한 건지 보석 상자가 좀 열려 있었는데 그 안에 제가 허풍을 떨며 말한 반지가 진짜로 없어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동생이 전화를 받았는데 경찰이 시어머니 가방 안에서 반지 여러 개를 발견했다고 하더군요. 이게 정말 무슨 집안 망신에다가 황당하는 만큼 당돌하고 염치 없는 짓거리인지 다른 사람도 아닌 죽은 사람 유품을 그것도 사돈의 유품을 자식 허락도 없이 혼자 그렇게 도둑질을 해대다니요. 남편은 남편대로 제 연락을 받고는 허겁지겁 경찰서로 찾아왔습니다. 남편뿐만 아니라 시아버지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며 연락이 왔는데 경찰서 안에 잡혀서는 죄인 마냥 앉아있고 그 옆에서 씩씩거리며 절대로 합의고 뭐고 없다고 소리를 질러대는 제 동생을 보고는 눈치는 있는지 사과부터 하더라고요. 남편은 절 볼 면목이 없다며 시어머니 앞에서 도대체 뭔 짓거리를 하고 다닌 거야 하며 울부짖기 바빴고요. 결국 남편과 시어머니가 경찰 조사 중에 하는 말로는 시어머니가 저희 엄마를 기리고 싶다는 말을 하면서 저희 남편한테 집 비밀번호가 뭐냐고 자기가 들어가서 집도 좀 치워주고 뭐라도 도움을 주고 싶다는 식으로 말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희 남편은 당연히 별 생각 없이 그래주며 며느리가 고마워할 거라면서 저희 집 비밀번호를 가르쳐줬고 시어머니는 저희 집 비밀번호를 쉽게 알아내고는 집으로 가서 청소는커녕 우리 엄마의 장신구부터 옷까지 죽은 사람의 유품을 훔쳐온 것이었습니다. 평소 그리 잘 사는 집도 아니었고 평소 우리 엄마가 그 나이에 학원 운영도 하고 직접 돈을 많이 벌고 있다는 것에 부러워하는 시아버지 때문에 약간 질투하는 모습을 좀 보이곤 했었는데 설마 사람을 싫어하고 죽은 사람 유품까지 훔쳐갈 정도로 무개념의 생각을 하고 있으리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네요. 그 바람에 저와 동생은 괘씸하고 불쾌한 나머지 절대로 용서하고 싶지 않다며 집에 무단으로 침입을 해서는 물건을 훔쳐간 절도죄를 고소를 해버렸습니다. 이미 경찰서도 형사과로 넘어가면서 문제가 더 이상 작은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남편과 시아버지는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아주 그냥 엄마가 또라이라며 사과를 하고 합의를 부탁하는데 아휴 엄마 돌아가신 마당에 절도까지 당했는데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더라고요. 합의고 뭐고 그냥 다 포기를 해버리고 남편하고도 정내미가 떨어져 쪽내고 싶은 것을 겨우겨우 참았습니다. 남편이 너무 힘들어하면서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잘못했다고 경찰서 앞에서 무릎까지 꿇어버려 저도 우리 남편이 엄마를 잘못 만나서 무슨 일인가 싶더라고요. 결국 저는 시어머니를 용서해주지는 않은 채 끝까지 고소를 이어나가기로 남동생과 합의를 받고 순식간에 남편은 죄인이 되어서는 제 옆에서 기가 죽어 온갖 시중이란 시중은 다 들어주는 종이 되어 있더라고요. 자기 엄마가 한 잘못에 자기까지 수치심을 느껴서 제 앞에서 제대로 길을 못 펴고 살기 시작한 겁니다. 뭐 저도 남편의 기분을 영 모르는 건 아니었어요. 다만 그건 스스로 이겨내야 할 몫이기에 남편을 따로 위로하진 않고 가만히 내버려 뒀습니다. 고소는 고소대로 진행을 착착 하고 있고 합의는 절대로 없다는 말을 누누이 시어머니께 끊임없이 상기도 시켰고요. 다시는 내 엄마 유품을 훔친 당신 같은 여자 밑에서 며느리로 살지 않을 거니 아들한테 미안하면 죄인으로 반성하고 속죄하면서 살라는 따끔한 협박과 충고도 날렸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저도 무섭고 자기 멱살 잡았던 제 동생, 그리고 자신에게 실망했다고 울부짖은 지 아들한테도 무섭고 미안했던지 별다른 반응 없이 내가 너무 죽일 년이다. 미안하다. 라는 담백한 말을 하더라고요. 저희 부부는 아직도 뭔가 어색하고 껄끄럽습니다. 저를 향한 미안해 죽으려 하는 남편과 그런 남편을 바라보는 제가 보통의 신혼부부와는 확실히 달랐죠. 하지만 저로서는 그냥 확 이런 콩가루 집안과 남이 되어 모른 척 사는 게 좋기도 해서인지 남편에게 큰 미련은 가지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저한테 미안해하던 부끄러워하던 그냥 그러려니 보게 되기만 했죠. 오히려 그런 아들내미 보면서 자기가 한 짓을 죽을 만큼 후회하고 있는 시어머니를 보는 게 저로서는 지금 이 상황에서 유일한 낙이랄까요? 일부러라도 시어머니 앞에서는 아들내미 기죽어서 말 한마디 못하고 사는 모습을 더 보여주고 싶어서 앞으로도 고소먹은 시어머니 앞에서 오래도록 남편 귀를 눌러주며 살아보려 해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